유런평 교수님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차별금지법과 납세죄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유런평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서울대 부산대학교 안에서 하려다가 우리가 근처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부산대 안에서 에이즈하고 동성애 관계 하려고 하다가 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기 산학협동관에 가서 했어요. 그때는 산학협동관 그것도 취소하려고 해가지고 강의실 앞에서 그 홀이 있어요. 강의실 홀. 거기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대박이다. 언론에 그냥 대대적으로 날 것이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결국 이제 강의실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할 텐데 저는 늘 그 처음에 간증을 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압축해서 왜냐하면은 저는 조금 전에 강의도 그 말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유물론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생물교과서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무신론자, 유물론자가 되는데 저는 책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위험합니다. 아주 좋은 책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독소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는 완전히 원래 믿음도 없었지만 완전히 무신론자, 유물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가고 유학 가서 늘 허무하니까 늘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허무하니까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살고 싶으니까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는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영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저한 무신론자는 철저한 유신론자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독실하게 무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딱 깨어지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탐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31살 전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있어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부산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아주 철저하게 15살부터 30살 15년 동안 이렇게 배운 그 무신론적인 사고방식과 또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영적인 전쟁 제 마음속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숱한 경험을 하고 지금은 제가 65세 그러니까 35년이 지났죠. 35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기도 응답과 또 수많은 그 징계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제 지금도 부족하지만 계속 이제 믿음을 쌓아가는. 그래서 제가 늘 하듯이 저는 세 가지를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주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쁨으로 정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연히 이 동성애 사역에 13년 전인가 2006년도 4년 전에 우연히 동성애 주제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여튼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거 PPT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려져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조금 체계화를 했어요. 제가 과학을 하니까 항상 정리를 해요, 정리.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렇게 불려졌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저는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버리고 없어진다. 그래서 늘 허무하고 슬펐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떻게 미치느냐? 우리 마음을 통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사단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거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거는 또 자기 영혼이 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른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이 자기 생각, 행동을 옮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문화, 조금 전에 문화 예술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작품이에요. 어떤 거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파괴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조심을 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좋은 것만,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만 보고 듣고 해야 되지 믿음을 파괴시키는 걸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다가 그게 자라게 되면 자기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럼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보았다면 씻겨내지 않으면 자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주위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접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씻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 딱 하나, 성경 말씀과 기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뭐 우리가 밖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고 목적도 발견하고. 저는 예전에는 무가치하다 생각해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늘 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너무나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먹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늘 하나님 믿으니까 기쁘고 정말 신나고 행복합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기뻐요. 왜? 우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세상이 악해져도 기뻐요. 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전 세계 현황이 있는데 붉은색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흰색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해요. 그래서 거의 흰 색깔이고 아시아도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은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뭐 8개는 사형이고 반면에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는 27개. 주로 잘 사는 나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요것만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는 27개더라. 근데 1990년 이후로 동성결혼을 헌법으로 금지한 데는 28개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추세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한 7, 80%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층으로 가면 갈수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계속 세뇌를 교과서를 바꾸고 교사들을 불러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참 악한가 하면 청소년용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20년이 딱 지나니까 먹힌 거예요. 그만큼 이 세대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 동성애는 뭘 동성애를 하느냐? 동성애는 동성애랑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를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적인 사랑을 우정이라 동성애는 그게 아니고요. 동성애는 성관계를 하든지 성관계를 하고 싶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애는 남녀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하는 경우 양성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이걸 다 합쳐서 요게 이제 법이나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서구의 경우에 데이터를 보면은 대략 1%입니다.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돼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도 별로 없어요.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적극적인 동성애자가 약 10,000명. 그 당시 인구 통계는 0.7%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대상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역시 서울에 있는 사람을 대상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성은 0.3%. 그러니까 남자 한 11분의 3 정도 되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경험한 사람이 0.3%, 응답 거절 0.3, 응답 거절까지 합해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럼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걸 어떻게 아느냐? 에이즈 환자를 보면 알아요. 우리 일반 남성들은 거의 에이즈 안 걸립니다. 반면에 동성애라는 남성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에이즈 걸린 사람의 대다수가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발병률을 보면 동성애자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거의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의 동성애 발병률을 하고 서울에서의 발병률을 보면 서울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한 2배 정도 맞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데이터는 2003년도에 동성애자가 0.2% 이게 유일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에이즈 환자가 5배 내지 6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서울이 0.2%니까 전국을 하면 0.1%라고 추정이 되죠. 절반 정도. 그 다음에 5배 내지 6배니까 지금 아마 0.5%에서 0.6%가 남성 동성애자일 것이다 추정이 돼요. 에이즈 환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한 30%, 11분의 3이니까 남녀 평균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0.35% 남녀 평균하면. 그래서 지금 대략 인구 비율로 따지면 12만 명. 물론 요 12만 명은 15세부터 한 60세까지 액티브하게 성적 활동하는 사람 중에 0.35% 12만 명. 근데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입니다. 그래서 18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5.5배가 돼요. 그래서 66만 명,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기심 삼아 하는 거예요. 그냥 독실한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하는 동성애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이게 증가하는 추세죠. 에이즈 환자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도 선천적이지 않다. 최근 들어서
아주 대규모로 이제 조사합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몇백 명씩 하니까 막 조작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막 동성애 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조작해가지고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23,000명, 48만 명 이렇게 하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말하듯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보면 중요하다. 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 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해요. 유전자도 똑같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하니까 정말 타고나는 것이라면 두 사람이 같이 동성애자가 되든지 안 돼야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남자는 9.9%, 여자는 12.1%, 그래서 대략 10%.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동성애자고 9명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에서 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 영향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해 6월 달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조금 전에 성적 지향은 제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게 성적 지향이라고 그랬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의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내가 남자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여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요번에 만든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또 성별의 정의 제3의 성을 정의해 보면 남성,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 남성, 여성하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이니까 그 제3의 성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성별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뭐냐? 자기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난 여자다.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하라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성을 인정해 준다.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줘.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면 이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젠더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 적었어요. 보면은 트랜스젠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넌젠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뉴트로이스, 이건 중성, 무성. 그 다음에 젠더 프루이드니까 유체지요. 막 변합니다. 오늘도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내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젠더 프루이드.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내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고.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 뭐 30개가 된다고 50개가 된다고 70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 제한이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인권위에서 아까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다음 날 인권위에서 역시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했고요. 똑같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자기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차별금지법 찬성이 88.5%. 대다수 국민들이 다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지지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법 제정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다 찬성하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8.5%가 찬성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지정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감정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반대가 46%, 찬성이 32.3%. 그러니까 반대가 많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더 반대가 많아요. 55%가 반대고 26%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면 다 찬성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면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자, 이때까지 차별금지법 발의한 걸 쭉 보면은 6가지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이름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6개 내지 7개인데 지금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별금지 사유에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도 성적 지향이 들어있었는데 그때 막 국민이 반대하니까 삭제를 해서 그렇지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주된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차별받았습니다 하면은 그걸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가 신청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이 그걸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보고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차별이라 하신 거. 그럼 시정명령 내렸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행감정금 3천만 원까지. 그럼 그걸 계속 이제 이행감정을 주고 그 다음 나중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재판을 받으면 이제 징역형 벌금형이 가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왜 국가인권위가 열심히 이렇게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느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 하면 이 국가인권위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왜? 자기가 조사해요. 그 어떻게 보면 법원하고 비슷하죠. 해가지고 차별이다 그러면 뭐 지정명령 내리고 이행감정 막강하죠. 모든 차별.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정의당 안에 23가지인데 그리고 수많은 그 차별에 대한 걸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지금 기를 쓰고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사유를 한번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건 2016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게 23,000건인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거는 81건, 0.3%죠. 자, 81건 중에 차별이 아니다 해가 44건은 기각하고 미약하다 18건, 시정공무원 11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안 좋다 해가지고 막 징계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러면 대번에 지금 국가인권위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안 되죠. 자, 차별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분리구별 제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그래서 차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차별하면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당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간 함정 비판. 요거는 정당한 차별. 이거는 뭐 허용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사유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치중립적 사유. 요거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피부색. 요거는 이제 가치중립적 사유입니다. 여기는 좋은 차별, 정당한 차별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가치 의존적 사유. 요거는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중독, 뭐 이런 흡연 이런 것들은 가치 의존적 사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차별과 흑인 차별,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이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저쪽은 동성애 차별하고 여성 차별, 흑인 차별 같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러면서 주장이 뭐냐? 타고났다. 그래서 이 동성애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런 논문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흑인하고 여성처럼 동성애 타고난다. 그러니까 인정해달라. 이렇게 서구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다 과학이 밝혀졌지만 아무튼 사회가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은 우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행위는 우리가 차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담배를 한번 봅시다.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흡연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혐오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담배 자체는 우리가 차별해야 돼요. 요새 담배 값 보세요. 막 혐오스러운
그림을 붙여놨는데 이건 진짜 사람하고 행위는 우리가 구별해요. 네? 담배 핀다면 폐암, 부도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혐오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차별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 우리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차별할 수 있어야 돼. 동성애하면 에이즈에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거 행위하고 행위자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저쪽은 행위자 하면은 자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도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들어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면 그게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행위 차별과 행위자 차별을 이제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뭐냐? 배려. 불쌍. 우리 동성애자도 불쌍하죠.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갖고 있고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당화를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동성애는 정말 그걸 옳고 동성애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이다. 호모포비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위에 걸 강조합니다. 그 사람 동성애자도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딱 만들어지고 나면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이게 나쁜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데는 좀 기독교. 왜 기독교인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하는 아주 정말 나쁜 사기꾼이 사기. 이 차별금지법은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는 정신을 서구는 모르고 당했습니다. 설마 이거 만들어지면 그렇게 될까 모르고 당했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되죠. 자,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보게 되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가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 동성애를 죄다, 나쁘다 이러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기독교를 믿으세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차별이에요. 다른 데 구원이 없다. 기독교가 우월하다. 이게 차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정신적 괴롭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고 싶은데 자꾸 교회 가자 그랬다. 이거는 괴롭힘이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 다음에 교육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도 크리스찬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에 교수나 교직원을 뽑을 때 신앙을 본다. 그것도 차별이에요. 왜 신앙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합치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지지한 그것도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봅시다. 2004년도에 스웨덴에 있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 동성애 비판해서 1개월 진행 1심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동성애는 암적 존재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약간 심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심에서 1개월 진행. 근데 다행히 2심하고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웨덴이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이 됐습니다. 유엔 인권협약에 의하면 이걸 처벌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형법에 따르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권협약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예외가 통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를 고용 안 했다고 성경의 교회가 고용 안 했다고 해서 8,500만 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다고 해서 정직 감봉. 전도는 종교 괴롭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전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올라가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자, 그 다음에 TW라는 캐나다 대학이 동성애 반대와 일부 일처제 학칙을 가져다고 해서 로스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쿨 그 기독법 학생인데 동아리인데 요 동아리가 뭐냐 일부 일처제가 동성애 반대 회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아리가 인가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일부 일처제 주장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 혐오 단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또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애를 가르치고 이성애를 가르치면서 동성애들을 가르쳐야 돼요. 동성 간의 성관계, 이성 간의 성관계를 가르치면 똑같이 동성 간의 성관계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유치원부터 하니까 영국에서 10년 사이에 25배가 이 성정체성 혼란을 가진 애가 한 100명에서 2,500명, 25배 이렇게 지금 그렇죠. 백지 같은 애한테 계속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화책을 갖고 유치원부터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판사가 아이는 엄마 아빠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했다고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재교육을 받았어요. 판사도. 그러니까 뭐 이제 꼼짝말합니다. 통과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남자도 여자 육성 관계에 출전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트랜스젠더니까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어요. 여자로 바뀌었지만 뼈하고 근육은 남아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바뀌었으니까 그 뼈하고 근육을 갖고 남자하고 여자는 뼈하고 근육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동일하게 하니까 뭐 모든 그 우승을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성 선수들이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걸 우승을 해야지 대학교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다 뺏어갔다. 이래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농구 선수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해야지 여자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격투기. 역시 남자인데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격투기. 그래서 여자가 막 눈주위가 부서지고 이제 막 두개골이 파손되고 뇌진탕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여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를 여자 교도소에 넣어달라.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 또 4명은 또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가 같이 성중리 화장실에서 역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와 여성이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몰아놓고 계속 동성애 트랜스젠더 괜찮다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된다. 마찬가지 여자들도 남자 여자 똑같다 그러면 불리한 거예요. 여자는 똑같다 하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탈동성애 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병력은 남자만 가죠. 자,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면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상관없습니다. 여자끼리 하면 난 여자인데 레즈비언이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 된다. 물론 민주당이 많습니다. 다수당이 많아도 민주당도 국민이 반대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독소 조항이 없는 아까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거만 빼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빼고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에 23가지 딱 한다면 나중에 등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해요. 실제로 서구에서 보면은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없는데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법원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조사하는 데가 인권입니다. 인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이 얼마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 인권에 또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는 독소장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개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아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하나, 성별이면 성별, 장애면 장애,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평등법, 싹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뭐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그 안에 삽입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이거를 만들고 나면 뒤엎을 수 없어요. 서구를 한번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나라 아무데도 없어진다. 왜 안 없어지느냐?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요. 유치원부터 세뇌를 시키니까 그렇게 한 10년만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조금 이 낙태가 핫 이슈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작년에 헌법 부활치 8개월 받고 올해 말까지 이 낙태 관련 법을 바꾸지 않으면 법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낙태 완전히 합법, 완전히 전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형법이 이제 낙태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이고 모자보건법 두 개 다 이제 입법력을 모자보건 입법력하고 형법은 이제 11월 중순. 11월 중순 되면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가서 토론하고 12월 초에 이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그 낙태죄를 아예 없애라는 또 의원 발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헌재 결정의 내용이 뭐냐? 지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다 이제 보완을 해라. 지금 현재 낙태죄는 너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이유, 뭐 강간이나 뭐 이렇게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 칠 때만 낙태가 허용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 그래서 22주 이내, 임신 22주 이내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줘라.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것도 허용해줘라. 그 다음에 상담 요건이나 숙려기간 같은 절차적 고초를 갖춰라. 이게 이제 작년에 결정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뭐 애가 2명인데 1명 더 낳아서 안 되겠다. 사귀던 남자가 헤어졌다.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안이 만들어졌는데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허용.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도 14주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고 24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으면 24시간 생각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주면 6개월. 애가 6개월 되면 다 컸어요. 근데 하루만 딱 생각하고는 낙태가 허용돼. 근데 전면 합법화돼. 그다음 낙태 약물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태아의 생명권을 너무 무시했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아는 언제부터? 요거는 임신 11주가 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수종 20일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3주가 되면 눈과 귀가 안 뛰고 6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11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고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고 13주가 되면 소리를 듣고 꿈꾸기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애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은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흡입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아이가 적을 때는 어떨 때는 잘라가지고 좀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기는 태아는 가장 약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실태를 한번 봅시다. 자, 정부 조사에 따르면 낙태 숫자가 뭐 옛날에 2005년도에 33만 명, 2010년도에 17만 명, 최근에는 5만 명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민간단체에 보면 한국갤럽에 보면은 154만 명, 110만 명, 50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기 출생률이 한 30만 명입니다. 한 해. 한 30만 명 태어나는데 한 50만 명이 낙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낙태를 언제 하느냐? 4주 이하일 때 31%, 8주 이하일 때 84%, 12주 이하일 때 95%가 낙태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정부안이 뭐였어요?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 아무 이유 없이도 낙태. 그러면 100%, 거의 100% 낙태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낙태를 하느냐 보면은 지금 보세요. 살기가 어려워서 자녀에게 그래가지고 파트너가 헤어져서 지금 이게 8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유가 사회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이유로 아까 6개월까지 태아가 6개월까지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주가 되면 이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가지고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은 옛날에 이제 낙태가 합법화됐다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6주에 심장 박동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게 다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헌법재판 거기가 바뀌었죠. 보수가 6명인가 되면서 이제 이거 다 통과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22주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임신 23주, 24주 되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독자 생존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4주쯤 되면 54%, 태어나서 절반은 살아요. 그 다음에
대한산부인과 학회도 10주 정도를 제한해. 10주. 그 이상 넘으면 여자의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10주를 해달라.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짧다. 자, 여기 이제 빨리 태어나는 애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요. 한 500g 넘어야 되는데 그 밑에 것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수관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거 뭐냐? 무조건 낙태는 6주. 아까 미국에 있는 그 심장박병법처럼 6주까지는 무조건 낙태가 허용된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사유. 그래 10주까지. 그래도 우리 많이 봐준 거예요. 아까 12주 되면 거의 95%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90%는 이제 허용이 시키는 거죠. 사회경제적. 그 다음에 강간 뭐 이런 것은 20주까지 그거는 할 수 있도록. 근데 20주가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한 독자 생존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제왕절개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가겠습니다. 질문 시간 한 10분이다 해서 제가 빨리 좀 마치는 거예요. 자, 결국 결론이 뭐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잠깐 간증을 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란으로 우리를 이제 몰고 또 하나는 미혹, 거짓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미혹과 유혹. 하나는 거짓으로 하나는 음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막 혼란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믿음을 진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이거는 음란을 이겨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 10대, 20대에 무슨 뭐 죄를 짓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10대, 20대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음란. 특히 포르노. 지금 서구가 아까 낙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동성애도 이야기하는데 근원이 뭐냐면 음란. 포르노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 근친상간 모든 걸 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틀이 돼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려면 행함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매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매 안 맞고 정말 믿음을 살려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해요.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 거룩에서 지면 성적인 죄악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압박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죄악이 뭐냐? 음란도 못 이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구조적인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음란부터예요. 이거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누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피하고 자기 결단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15세까지만 영화를 봅니다. 물론 영화도 잘 안 보지만 항상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동영상이 자기 머릿속에 돌아가게 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삶이 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그래야만이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거룩함이 빛이 나요. 정결함이. 제가 전번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강의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인정하게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적었냐? 고린도에서 적었어요. 고린도가 음란해요. 거기에는 아폴로 신전하고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 창기가 1000명 있고 1000명까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남자 창기 있고 한쪽은 여자 창기가 있고 거기는 종교가 바로 성관계 하는 거예요. 그런 음란 안 되고 그 당시에 황제들은 동성결혼을 했대요. 네로는 2번이나 했다고 그래요. 동성결혼을. 그 다음에 철학자들 그 당시에 지성인들 철학자들도
동성애를 찬양하니까 그 플라톤의 학년이 읽어보면 전 읽어보지 않았지만 플라톤의 학년이 자기 이동 남자애와 미성년자 남자애하고 성관계하는 그렇게 아름다워 그걸 이제 찬양하는 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도 지성계도 모두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살아요. 동성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가 왜 거룩함이 결국 그래서 그 당시에 고위층이 크리스찬 여성을 배우자로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류층이 바뀜으로써 결국은 기독교화가 된다. 그러니까 음란이 오히려 이 거룩을 더욱더 파워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이 거룩함이 정말 파워. 야 이런 세상에서 저렇게 정결하게 살다니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리더는 자기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몸이 좀 약해요. 간이 나빠가지고 한 35년째 투병하고 있고 간경화, 간암 뭐 이니까 몸이 약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이 물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이렇게 본을 보여. 리더는 본을 보여.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 리더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감해야 돼. 지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무섭가 하면 그 리더를 공격해요. 리더를 공격해가지고 용기를 못 내게.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 그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선교단체 리더들을 만날 때 아이고 자기들은 동성애 못한대. 그거 하면은 선교단체 자기들이 사역이 못한다는 거야. 막 겁을 내는 그 사역에는 동성애 사역을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막 겁을 하나는 그 말 들을 때 물론 이제 모두 다 동성애 사역에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럴 때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동성애 사역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국회 앞에서 텐트 치고 또 그 과천에 가서 정부 청사 앞에서 텐트 치고 하여튼 너무너무 신이 나. 왜? 온 땅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는 경기도청 앞에 겨울에 텐트를 2-3개월 치면서 제가 감기 걸린 상태로 감기 걸려 콜로콜라 이거 지금 날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 감기 끝나면 한 2주 걸릴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감기 걸린 상태로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 나중에 폐렴까지 걸려가지고 코로나 오기 전이라서 다행이었지. 하여튼 제가 근데 저는 리더는 본을 보여요. 그래야만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정말 리더가 본을 보이고 용감하게 세상과 싸울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다음 세대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동성애, 낙태 이런 성윤리, 생명윤리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싸움.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에서 10주를 하고 미국의 낙태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자료를 다 만들고 있어요. 유엔에 들어가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있는 표현. 우리가 용감한데 무식하가 좀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목표는 동성애자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골수분자들이잖아요. 우리도 골수분자고 저쪽도 골수분자는 안 바뀝니다. 그냥 중간에 어리버리한 사람들 이거 기독교가 맞는가 아니면 저쪽이 맞는가 그럴 때 그 사람들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피해자가 이기는 시대. 피해자가 너 얻어맞아야 돼.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얻어맞아야 돼. 불쌍한 표정을 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지만 겉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지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자기는 약자고 막 얻어고 항상 그걸 차별받는다 이렇게 우리도 맞아.
지금은 동성애자는 막 텔레비에 나와서 막 떠드는데 우리는 나갈 수도 없어. 오히려 그냥 CTS 뭐 특동방송은 오히려 그거 했다고 막 공격당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는 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자, 마무리입니다. 자, 우리 현대 사단의 수법은 뭐냐?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성을 공격.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으로 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무신론자. 그래가지고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그러다 미국 가서 유학 가다가 하다가 결국 확 뒤집어져가지고 영의세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를 죄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두 가지죠. 우리가 미혹, 거짓으로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 음란으로 죄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는 이걸 이겨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음란한 일을 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하는데 그저 한다든지 또 교회 활동하고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음란한 은밀하게 뭐좀 죄도 짓고 하려면 이제 양쪽에서 얻어맞아요. 하나님으로 얻어맞고 사단으로 얻어맞아요. 그건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딱 선택을 해야 돼. 딱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품속에 쏙 들어가야지 이기지. 그래서 요즘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냅니다. 지금 65세. 내년 2월달이면 부상약을 이제 은퇴합니다. 정년퇴직하는데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세요. 이 뭐라나 강팍하고 죄악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또 얼마나 의심을 잘하는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딱 삼아가지고 이제는 또 열심히. 그래서 제 꿈이 뭐냐? 지금 남은 10년이 남은 20년이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정말 잘 믿는 사람. 나는 꿈이 하나 진짜 나 잘 믿는 사람이고 왜? 내 안에 늘 그 죄성이 있어서 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첫째는 믿으면서 그 다음에 믿음대로 사는 그래서 본을 보여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싶어.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이 아름다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그 목표입니다. 자, 제가 한 10분 정도 남겨놨습니다. 지금 6분인데 15분까지 시간 되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제가 50분간 PPT를 만들었고요. 한 10분 정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아까 전에 낙태에 대해서 대한 그 페이지를 보시죠. 여기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낙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안 좋은 이걸 표현이 이렇다는 걸 좀 써주세요. 타협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아까 전에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 제정하는 것이 어렵지 개정하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안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낙태 허용이 임시 6주 이내에는 우리도 허용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 이것도 이후에는 또 개정되어서 또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어려운 것도 알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지만 이론적인 접근으로만 봤을 때는 낙태를 허용을 금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믿음이 좋은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편법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전면 합법.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데드라인. 그러니까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누구든지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낙태가 돼버리는 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한 40-50년 전에 낙태 합법화가 됐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지금 다 심장박동법에 6주 되니까
뭐 얼마든지 또 회복할 수도 있고 일단은 올해는 이게 타협점인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부안이 아까 14주, 24주인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거의 안에서 자기들이 안을 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걸 정부안을 지지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엎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14주가 6주로 바뀌었고 24주가 10주로 바뀐 건 케이스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차별금지법도 처음에 왔을 때 아이고 지금 뭐 저쪽이 190석인데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겠느냐 했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그때 타협안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독소조항만 빼고 만들어주자. 그런데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민주당이 거의 좀 우리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단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 이정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낙태에 관련된 거 굉장히 급하고 시급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법, 대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좀 이제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표현하고 저희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지금은 국회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형법은 법사위, 모자보건법은 보건복지위. 그래서 지금 우리의 노력은 국회의원 설득에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을 만나서 이제 폐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집중하고. 왜냐하면 우리 일반 여론을 바꿔서 일반 여론의 힘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원 설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요청하는 거는 교회 지도자, 이제 뭐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하는 걸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나 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딱 국회의원에게 집중 포커스를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사실 그렇게 했어요. 법사위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공격해서 그 안에서 타협은 이제 타협인데 그것도 잘 우리 쪽으로 가능한 한 땡겨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단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많이 좀 거리에서 나눠주고 교회에서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2분 남았는데 하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네, 트루스포럼 손영광입니다. 질문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또 사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낙태에 대해서도 비윤리적이라고 생명을 살해하는 정말 이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활동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연대할 만한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낙태 반대나 동성애 반대 그런 단체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성애 반대는 제가 이제 하고요. 요번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우리가 급하게 만든 단체가 진평년이라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그래가지고 500개 단체를 모아서 물론 그 안에 기독교 단체도 있고 학부모 단체도 있고 이게 500개 정도 진평년이라고 했고요. 그 전에는 동반년이라고 했어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거기에 2017년도에 헌법을 이제 동성애 동성혼을 이제 인정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진 단체가 동반연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그다음에 이번에 낙태는 또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바른인권 여성연합.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문제니까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고 여성단체가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막 수많은 시민단체가 생겨나는 시대예요. 너무 지금 신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이 토양이 너무 좋은 시대예요. 지금 막 뿌렸다 하면은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시민단체를 만들기만 하면 부흥을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보수주의 2020도 하는 이유가 그저 딱 하면은 모이잖아요. 어떻게 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민단체를 만들면 부흥합니다. 그리고 돈이 모여요. 돈하고 사람이 모이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500개 단체가 모였는데 500개 단체 중에 한 3분의 2는 우리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각 지역별로 조례가 막 통과되려고 그러니까 부산에도 조례가 조례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요.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뭉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보수주의가 성장하는 시대, 새싹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한 20, 30년 지나면 우리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